한국에 가라고요?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일본으로 가고 말죠. 우리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박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수십 년 전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희망에 찬 얼굴로 새로 지은 학교 앞에 서 있는 아이들 무리의 사진이었어요. 저게 나야. 박 할머니는 앞줄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전날은 우리가 새 학교에 처음 들어간 날이었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실에 들어가 본 날이었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도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실존 인물들이었어요. 우리는 박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괜찮아요, 스칼렛? 미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선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를 여기 데려오고 싶었어. 때로는 어떤 곳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거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수평선에 보이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발전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들은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의 기념비처럼 느껴졌어요. 런던에 있는 내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고 들어보길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감이 들었어요. 내 선입견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지며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남은 여정 동안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배울 준비를 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할 거라고.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의 발견의 여정에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가 됐어요.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산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남은 여행 동안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이해하겠다고요. 이제야 한국에서의 발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미선 씨와 저는 산사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가파른 오르막 때문에 다리가 아팠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에 머문 지 몇 주 만에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본 적 없는 힘을 느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스칼렛 교수님, 미선 씨가 마지막 계단을 오르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절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휘어진 지붕이 저무는 빛에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평온했죠. 우리가 떠나온 서울의 바쁜 거리들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여기가 조계사예요. 미선 씨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생각하고 평안을 찾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당에 들어서자 공기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조용히 우리를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조용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앉아보실래요? 미선 씨가 큰 소나무 아래 나무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쉴 수 있는 기회가 감사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생겼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에 전쟁을 견뎌낸 이야기를 들려주던 박 씨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허였던 곳에 우뚝 솟은 서울의 마천루도 떠올랐죠. 제가 만난 대학생들도 떠올랐어요.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미래를 향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들렸어요. 제 남편 데이비드의 목소리였죠.
그래, 스칼렛,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비드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해줬거든요. 그가 여기 있었다면 우리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당신이 옳았어, 데이비드.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서 배울 게 정말 많아.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배울 게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요.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만든 건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은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로 질주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더 나아가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제가 가진 오래된 생각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을 제대로 알기 전에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이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놓칠 뻔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눈을 뜨고 평온한 마당을 둘러봤어요. 해가 지고 첫 번째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절 건물들의 윤곽이 굳건하고 강하게 보였어요.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전쟁과 평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견뎌왔죠. 바라보는 중에 한 스님이 나와서 마당 주위에 등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어요. 등불 하나하나가 밤에 따뜻한 빛을 더해갔어요. 이 빛은 이번 여행 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제 이해에 더해준 빛과 같았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강연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놀라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흥분을 느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발견할 이야기도 무궁무진했죠. 저는 더 이상 은퇴한 교수가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학생이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어요. 스칼렛 교수님, 내려가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어섰어요. 네, 미선 씨, 저는 말했어요. 이제 내려갈 준비가 됐어요. 산을 내려가면서 저는 올라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고집스럽고 자기 의견에 확신을 가졌던 옛 스칼렛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있었죠. 변화에 열려있고 배우고자 하며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서울의 불빛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도당하는 대신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각 불빛은 한 사람, 한 이야기, 하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일부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산을 다 내려왔을 때 미선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도시 불빛 속에서 얼굴을 환히 빛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에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됐어요.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그리웠어요. 그곳에서 보낸 한 달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리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에 익숙해진 후라 제 아늑한 아파트는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치 냄새와 한국어가 들리는 소리가 그리웠고 제가 사랑하던 책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과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념품들과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물건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할머니의 믿을 수 없는 생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선과 그녀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열정이 생각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찾을 때 도와주던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도 기억이 났죠. 이 기억들은 이제 제가 역사를 가르치며 쌓아온 기억들이나 데이비드와의 삶만큼이나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차를 마시면서 이 경험들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 친구이자 동료인 톰슨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죠. 사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점심 먹을 시간 있어요? 우리 둘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는 사라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궁전들과 초현대적인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맛있는 음식들과 아름다운 한복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제 관점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라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가 말했어요. 스칼렛,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달라진 것 같아, 사라. 이제야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평생 역사를 가르쳤지만 놓친 것이 너무 많았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고려하지 않는 시각들이 너무 많아. 사라는 흥미로워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질문이 저를 자극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지식과 열정을 안고 그냥 조용히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열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해서 한국에 대해 강연을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지역 신문에 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도전하는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고 발음도 형편없었지만 새로운 단어나 구절을 마스터할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어요. 박 여사님이 제 노력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상상되었죠. 어느 날 미선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제 강연과 글에 대해 들었다고 했어요. 스칼렛, 당신이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요. 이제 당신도 문화대사네요. 그녀의 말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기 싫어하던 회의적인 노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문화 간의 다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은 모든 종류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에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열심입니다. 제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여행자가 되어서 제 고향 런던의 새로운 곳들을 찾아다녔죠. 제 바로 옆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느 저녁 여행 사진 앨범을 넘기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사원에서 찍은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느꼈던 평온함과 목적의식이 기억났어요. 눈을 감고 승려들의 기도 소리와 차가운 산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다시 뜨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여행 전에는 없었던 눈 속의 반짝임이 보였어요. 오, 데이비드,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리며 소리냈습니다. 당신도 한국을 사랑했을 거야. 당신은 항상 여행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했잖아.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 그의 웃음소리와 격려하는 미소가 눈앞에 선했어요. 그는 항상 저를 편안한 구역에서 벗어나 계속 배우고 성장하도록 밀어줬죠. 이제 저는 마침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최고의 순간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더 이상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모험을 떠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데 늦은 때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매일이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가정을 도전하고 변화를 만드는 기회요. 은퇴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일의 시작인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다시 한국을 방문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다른 나라를 탐험할지도요. 세상이 갑자기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대에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에 감사하며 고인이 된 데이비드가 계속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 감사하고 저와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나눠준 모든 멋진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제 한국으로의 여행은 끝났지만 많은 면에서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행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한 외국인 옥스포드대 교수가 한국으로 파견을 받게 되자 가기 싫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차라리 한국을 갈 바에는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곳에 가자마자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은퇴한 68세 옥스퍼드 대학 역사 교수인 스칼렛 머위라고 합니다. 전 침대 위에 놓인 열린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건 한 통의 편지 사연으로 시작됐어요. 서늘한 가을 오후였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사랑하는 역사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우편 배달부가 막 우편물을 놓고 갔는데 늘 그렇듯 청구서와 광고지 사이에 외국 우표가 붙은 하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친애하는 스칼렛 교수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미선이며 저는 한국의 문화대사입니다. 귀하를 저희 나라의 귀빈으로 초대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차를 거의 배칠 뻔했어요. 내가? 한국에? 그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솔직히 말해 별로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기술과 K-팝에 집착하는 못 사는 느낌의 아시아 국가였을 뿐이에요. 왜 저 같은 늙은 역사 교수를 초대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이건 그냥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미선은 제가 서양 역사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제 지식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와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길 원했어요. 우리는 문화 간의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녀는 썼어요. 역사학자로서의 귀하의 관점은 동서양 간의 간극을 좁히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런던의 거리들이 한결같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한 달 동안 떠난다는 생각, 두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 남편 데이비드였어요. 스칼렛 어디 갔어? 모험 정신은 어디로 갔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거지? 라고. 그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는 항상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새로움으로 이끌던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가 휴가로 유럽을 여행할 때마다 적어도 각 나라의 언어 몇 마디는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보라고 그는 말하곤 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지만 가끔은 여전히 그가 여기서 저를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관심도 없었던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 나이에 간다니?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여기에는 제가 무시해왔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초대장을 잊을 수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서 고대 궁궐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나란히 있는 사진들에 놀랐어요. 전통 음악 공연 영상을 보며 낯선 리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망설여졌어요.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젓가락질을 하다 망신당하면 어쩌지?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라도 될까? 그때 데이비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가장 큰 모험도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책상에 앉아 답장을 썼어요. 이미선 씨께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귀하의 한국 초대를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편지를 붙이자마자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간은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여권도 만들어야 했고 전에 필요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적당한 옷도 사야 했고. 한국에서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우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옷, 가이드북, 그리고 데이비드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진을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드디어 당신이 원하던 큰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제 뱃속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네, 긴장돼요. 네, 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거기서 저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그걸 알아가는 게 기대돼요. 이 늙은 역사 교수는 이제 자신의 역사를 만들려고 해요. 서울로 가는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좁은 비행기 좌석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됐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나이에 세상 반대편으로 날아가다니. 나는 65살이나 됐다고요. 집에서 은퇴 생활을 즐겨야 할 나이에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모험을 떠나다니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펼쳐진 광경이 숨을 먹게 만들었죠. 서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불빛의 바다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땅 위에 수백만 개의 별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제가 익숙한 서늘한 런던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을 지나면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살짝 압도되기도 했죠. 그때 그녀가 보였어요. 마이너스 저를 이곳으로 초대한 젊은 여성, 미선이. 그녀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공항 전체를 밝힐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스칼렛 교수님, 그녀가 힘차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차로 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획된 일들에 대해 말해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빠른 영어를 따라가려고 애썼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가 고대와 현대가 뒤섞인 곳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고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리는 상점과 음식점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네온 사이는 저녁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번화한 대도시일 줄은 몰랐어요. 미선은 웃었어요. 네, 서울은 매우 현대적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스칼렛 교수님. 여기에는 역사와 전통도 많아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깔끔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 방은 20층에 있었고 그곳에서 본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불빛과 삶으로 가득한 반짝이는 풍경이었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약간 위축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암막 커튼 덕분에 잘 자고 나서 미선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번엔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가기로 한 곳은 국립국악원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전통음악 공연이었어요. 국악이라는 것은 미선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음악을 뜻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는 관심 있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뭔가 날카롭고 불협화음 같은 소리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건지요. 공연장은 현대적이었지만 전통적인 한국 건물처럼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무대 위에 놓인 낯선 악기들을 주목했어요. 긴 가야금, 크고 작은 북들, 거대한 배 모양의 비파 같은 악기들이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었지만 신비롭게도 아름다웠어요. 그 음악에는 제가 이전에 아시아 문화에서 연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복잡함이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너스 유럽에서 공부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결감 같은 것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미선이 우리 둘을 위해 주문을 했고 곧 테이블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다채로운 채소들, 지글거리는 고기들,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국들이 있었죠. 이건 불고기예요. 미선이 얇게 썬 소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김치예요. 마이너스 매운 발효 배추죠.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저는 김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제 입안에서 폭발한 맛은 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맵긴 했지만 동시에 새콤하고 상쾌했죠. 놀랍게도 저는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미선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는 고대 왕국들 침략과 그에 맞선 저항,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술과 케이팝의 나라만이 아니었고 개발도상국 느낌은 절대 아니었죠. 제가 완전히 간과했던 깊이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이 여기에 있었어요. 식당을 나섰을 때 거리는 여전히 삶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지나가며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현대적인 외관 너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몇몇 여성들에게서 멀리 보이는 고대 궁궐에서 서로를 인사할 때 약간 몸을 숙이는 모습에서 옛 한국의 흔적을 볼 수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늘 본 것들과 들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약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은 또 어떤 놀라움을 저에게 안겨줄까요? 이곳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고인이 된 남편 데이비드가 생각났어요. 그도 이 모험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렴 스칼렛,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잠에 들었어요. 서울의 낯선 소리들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자장가가 되어 주었죠. 내일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미선과 나는 시골로 향했어요. 저는 코트를 꼭 붙잡고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궁금증이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어요. 미선은 미소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는 거야.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구불구불한 언덕과 울창한 숲이 나타났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계곡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목조가옥들이 언덕에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옛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이었어요. 여기가 한옥마을입니다. 미선이 차에서 내리면서 설명했어요. 이 집들 중 많은 곳이 수백 년이나 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금까지 본 초현대적인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고 발걸음 소리가 돌길에 울려 퍼졌어요. 미선은 나를 데리고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갔어요. 나이 지긋한 한 할머니가 앞마당을 쓸고 계셨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어요. 박 할머니, 미선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드셨어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비록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환영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박 할머니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사셨던 분이야. 미선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로 하셨어. 박 할머니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집 내부는 단순하지만 아늑했고 방 중앙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앉을 수 있는 쿠션이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섬세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탁자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박 할머니는 우리에게 차를 한 잔씩 따라주셨어요. 그 차에서 나는 향은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어린아이셨대. 미선이 할머니의 말을 번역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경청했어요. 할머니는 전쟁이 마을에 닥쳤던 날 폭탄이 떨어지고 군인들이 거리를 행진하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싸움 중에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박 할머니는 기억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은 파괴됐고 들판은 황폐해져 버렸지. 많은 날들 동안 우리는 나무 껍질과 야생식물 외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날이 대부분이었어. 제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쟁에 대해 가르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교과서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전쟁 후의 이야기도 해주셨죠. 온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재건에 나섰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일했지. 집을, 학교를, 공장을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어. 박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한국을 최신 기술에 집착하는 나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어요. 박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손자들은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옛것과 새로운 것이 혼합된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한쪽 구석에는 현대식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선반에는 전통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박 할머니가 말씀하신 여정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었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발전하려고 노력했지. 박 할머니는 슬픔이 스며든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통과의 연결이 끊어질까 걱정될 때도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우려를 이해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보았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고군분투가 떠올랐어요.